여러분,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을 꼽으라고 하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바로 6.25 전쟁이 많지 않을까요? 평화로운 일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이 강제로 이루어진다면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프죠. 하지만 이 전쟁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여파는 지금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답니다. 그럼 바로 6.25 전쟁에 대해 이야기해보시죠. 1. 전쟁 이전에 무슨 일이? 1945년 8월 15일 한반도는 일제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의 기쁨을 만끽하던 그 순간 한반도에는 또 다른 갈등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소련군과 미군의 갈등입니다. 소련군이 먼저 한반도의 북쪽으로 진격하면서 미국도 이에 대응해 남쪽으로 진입하게 되죠. 처음에는 해방된 국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군사적 조치였지만 이는 한반도를 반으로 나누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해방 직후 한반도에 들어온 두 세력은 각기 다른 정치적 이념을 심어주었고 한반도는 좌우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됩니다. 해방 직후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 통일 정부 수립을 꿈꿨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여운형과 김구입니다. 여운형은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해 좌우 합작을 통해 통일 정부를 수립하려 했지만 소련군과 미군의 간섭으로 인해 좌절되었습니다. 당시 여운형은 한반도의 좌우의 벽을 허물고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외쳤지만 그런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김구 역시 남북 협상을 시도하며 통일 정부를 수립하려 했지만 북한의 김일성과의 의견 차이로 무산되었죠. 이 두 인물은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각자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분단이 고착화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승만은 반공주의를 표방하며 좌익 세력을 강력히 탄압했습니다. 이로 인해 남한에서는 수많은 공산주의자들이 체포되거나 처형되었습니다. 그중 제주 4.3 사건과 여수 순천 사건은 이승만의 반공정책이 얼마나 강경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제주도에서는 좌익 세력과 경찰 간의 충돌로 인해 수천 명의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었고 여수와 순천에서는 반란이 발생해 남한 정부의 권위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남한의 정치적 혼란을 가중시켰고 결국 전쟁 발발에 일조하게 되었죠. 한편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소련의 지원을 바탕으로 정권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김일성은 소련의 스탈린을 설득해 남한에 대한 무력 통일을 계획합니다. 당시 김일성은 스탈린과 여러 차례 비밀회담을 가졌는데 그는 스탈린에게 이렇게 설득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남한에 간섭하지 않을 겁니다. 남한 주민들은 우리가 오면 꽃다발을 들고 환영할 겁니다. 김일성의 이러한 주장은 스탈린에게 어느 정도 설득력을 주었고 결국 스탈린은 남침을 승인하게 되죠. 이 비밀회담의 내용이 후에 밝혀지면서 김일성의 남침 의도와 치밀한 계획이 얼마나 오래 준비되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남침을 결심한 김일성에게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바로 1950년 1월 발표된 에치슨 선언입니다. 당시 미국 국무장관 에치슨은 한반도를 미국의 방위선에서 제외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김일성은 미국은 한반도에 개입하지 않겠군 이라며 그는 곧바로 남침을 결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에치슨 선언은 의도와는 다르게 해석되었고 결국 김일성의 남침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6.25 전쟁은 북한이 남한을 침범한 남침 전쟁입니다. 2. 전쟁 발발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군은 38선 전역에서 남한을 향해 전면적인 공격을 시작합니다. 반면 남한은 너무 평화로운 새벽이었고 모두가 잠들어 있었죠. 당시 북한군은 소련에서 제공받은 T-34 탱크를 앞세워 무차별적으로 남한을 침공했죠. 서울로 진격하는 주요 부대는 105전 차여단이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한국군이 보유한 화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전력을 자랑했습니다. 한국군은 초기에 대전차 무기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북한군의 탱크 부대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밀리게 됩니다. 서울 북쪽에 위치한 문산은 남한의 첫 번째 방어선이었습니다. 문산을 지키고 있던 한국군은 북한군의 기습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결국 북한군은 단숨에 문산을 돌파하여 서울로 진입합니다. 문산 전투에서 한국군은 기껏해야 경량 소총과 기관총 몇 대로 싸워야 했고 중화기나 포병 지원이 전무한 상태였죠. 북한군의 강력한 화력 앞에서 문산 전투는 불과 몇 시간 만에 종결되었고 북한군은 곧바로 서울로 진격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이 함락되기 전 남한군은 한강을 건너 후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혼란 속에서 한강 인도교 폭파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문제는 이 명령이 민간인들이 다리를 건너고 있을 때 실행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폭파된 다리 아래로 수많은 민간인들이 떨어졌고 이 사고로 수백 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후 밝혀진 바로는 한강다리 폭파 명령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지휘 계통에 혼선이 있었고 일부 지휘관들이 명령을 오해 예상보다 일찍 다리를 폭파했다고 합니다. 이는 한국군 내부의 혼란과 전쟁 초기 대응의 실패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서울 함락 이후 한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하고 북한군의 진격을 저지합니다. 낙동강 방어선은 부산을 방어하기 위한 최후의 방어선이었기 때문에 이곳이 무너지면 남한 전체가 북한군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 낙동강 방어선의 다부동 전투에서는 극심한 손실이 발생했지만 한국군과 유엔군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죽으면 죽었지 더는 못 물러난다. 라는 각오로 싸웠고 이 결사적인 각오를 방어에 성공합니다. 특히 다부동 전투에서 한국군의 활약은 전쟁의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북한군의 4개 사단이 괴멸되었고 한국군은 그들의 전선을 고수할 수 있었죠. 3. 전세역전. 낙동강 방어선에서 북한군의 진격을 막아낸 후 메가더 장군은 대담한 전략을 계획합니다. 바로 인천 상륙작전이죠. 메가더는 유엔군의 전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적의 허를 찌를 수 있는 장소로 인천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참모들은 인천이 상륙작전에 적합하지 않다고 반대했습니다.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좁은 수로로 인해 병력 상륙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메가더는 인천이 아니면 전쟁을 이길 수 없다며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중간 허리를 정복하자는 의견이었죠. 1950년 9월 15일 인천에 상륙한 유엔군은 치열한 전투를 벌이며 북한군의 방어선을 돌파합니다. 이 과정에서 유엔군의 해병대와 폭파부대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인천에 상륙한 해병대는 적의 포격 속에서도 상륙선을 타고 해안가로 접근하며 병력을 성공적으로 상륙시켰죠. 또 한편으로는 상륙부대 뒤에서는 폭파부대가 해안가에 설치된 북한군의 지뢰를 제거하며 상륙작전을 지원했습니다. 만약 이들이 지뢰를 제거하지 못했더라면 인천 상륙작전은 처음부터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인천에 상륙한 유엔군은 빠르게 서울로 진격합니다. 서울 탈환 전투는 시가전의 양상을 띠며 치열하게 전개되었고 건물마다 북한군 저격병들이 숨어 유엔군과 한국군을 저지했습니다. 당시 전투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 중 하나는 서울시청 전투였습니다. 서울시청 건물은 북한군의 주요 방어 거점 중 하나였는데 이곳을 탈환하기 위해 유엔군과 한국군이 대규모 전투를 벌였죠. 결국 시청을 점령한 한국군은 서울시청에 태극기를 개양하며 서울 탈환의 상징적인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이후 남한군은 서울을 완전히 수복하고 전세는 다시 한번 남한 측으로 기울게 됩니다. 4. 중공군의 개입. 유엔군이 38선을 넘어 압록강까지 진격하자 중국은 큰 위기감을 느낍니다. 이에 돼지새끼 아닌 마오쩌둥은 당시 미국이 북한을 완전히 점령하고 한반도를 통일하면 이는 곧 중국의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죠. 특히 베이징에서 압록강까지의 거리는 차량으로 8시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만약 한반도가 통일되고 미군이 주둔하면 중국은 미국과 국경을 맞대게 됩니다. 이에 마오쩌둥은 중공군의 참전을 결정하고 조선인민군을 지원하기 위한 중국인민지원군을 조직합니다. 중공군은 탱크나 공군의 지원 없이 순수 보병만으로 유엔군을 상대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유엔군을 밀어붙이며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었죠. 그 비밀은 바로 인해 전술과 위장 전략에 있었습니다. 중공군은 수적으로 압도적인 병력을 사용해 유엔군을 포위하고 낮에는 산악 지형에 숨고 밤에만 이동하며 유엔군의 폭격을 피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병력을 나누어 한 곳에만 집중하지 않고 유엔군의 방어선 곳곳에 작은 부대를 투입해 전선 전체를 압박했죠. 이러한 전략은 유엔군의 방어선을 흔들기에 충분했고 결국 유엔군은 다시 38선 이남으로 후퇴하게 됩니다. 1950년 11월 장진호에서 벌어진 전투는 6.25 전쟁 중 가장 참혹했던 전투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곳에서 미 해병대는 중공군의 공세를 직격으로 받으며 폭한 속에서 생사의 싸움을 벌여야 했습니다. 당시 장진호의 온도는 영하 30도에 달했고 미 해병대는 중공군의 포위 속에서 처절하게 싸워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해병대는 중공군의 포위를 뚫고 후퇴에 성공했고 이 전투는 미 해병대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양측 모두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특히 중공군은 열악한 보급 상황으로 인해 많은 병사들이 동사하거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5. 위기에서 반격으로. 장진호 전투는 단순히 군사적 충돌을 넘어서 인간의 한계에 도전했던 싸움이었습니다. 당시 장진호 일대의 온도는 영하 30도에서 40도까지 떨어졌고 미 해병대와 중공군 모두 극심한 추위 속에서 생존을 위한 싸움을 벌여야 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미 해병대 병사들은 총기가 너무 차가워져서 방아쇠를 당기는 것조차 어려워졌고 포탄의 탄피는 발사될 때마다 얼어붙어 포신에 끼곤 했습니다. 심지어 얼어붙은 부상자를 이동시키려 할 때 병사의 피부가 들것에 달라붙어 살점이 떨어지는 일도 있었죠. 그야말로 혹한의 지옥이었습니다. 장진호 전투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 중 하나는 폭스 중대의 활약이었습니다. 당시 폭스 중대는 중공군의 포위망 속에서 고립된 상태로 5일 동안 버텨야 했습니다. 보급이 끊긴 상태에서 약 200여 명의 병력이 고지에 고립되었고 중공군 5,000명에 둘러싸여 있었죠. 하지만 폭스 중대는 이를 악물고 사수하며 유엔군의 테러를 지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 해병대는 무사히 후퇴할 수 있었고 폭스 중대의 용맹함은 이후 장진호 전투의 영웅으로 불리게 됩니다. 장진호 전투 이후 유엔군은 더 이상 북진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중공군의 전력이 예상보다 훨씬 강력했고 혹한의 기후도 병사들의 생존을 위협했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유엔군은 후퇴를 결정하고 흥남철수작전이 시작됩니다. 흥남철수작전은 단순한 군사적 후퇴가 아니었습니다. 이 작전에서 10만 명이 넘는 피난민들이 유엔군과 함께 남쪽으로 대피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흥남철수작전의 가장 상징적인 장면 중 하나는 바로 메르디스 빅토리호의 피난민 수송입니다. 당시 흥남항에는 피난민들이 대거 몰려들었고 이들을 남쪽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유엔군은 여러 척의 배를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메르디스 빅토리호는 원래 병력 수송용으로 설계된 소형 화물선이었기 때문에 탈 수 있는 인원이 60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선장 레너드 라루는
피난민들을 구하기 위해 배에 무려 14,000명을 태우기로 결심합니다. 피난민들은 배에 갑판, 기계실, 심지어 배에 굴뚝까지 다닥다닥 붙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르디스 빅토리오는 기적적으로 아무런 사고 없이 부산항에 도착했습니다. 이 사건을 바로 크리스마스의 기적으로 불리며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인원을 구조한 해상작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흥남에서의 철수가 완료된 후 중공군은 다시 한번 대규모 공세를 감행하며 1951년 1월 4일 서울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때를 일사후퇴라고 하죠. 서울을 두고 벌어진 치열한 전투 끝에 유엔군은 다시 한강 이남으로 후퇴했으며 서울은 다시 중공군의 손에 들어갑니다. 당시 한국 정부도 한강을 건너 피난을 떠났고 서울에 남은 수많은 민간인들은 북한군과 중공군의 점령하에 놓이게 되었죠. 그야말로 남한은 두 번째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6. 전쟁의 새로운 국면. 유엔군이 다시 한강 이남으로 후퇴하자 미국은 더 이상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당시 유엔군의 사령관이었던 메가더 장군이 해임되고 새롭게 리지웨이 장군이 부임하게 됩니다. 리지웨이는 철저한 전략가였고 유엔군 병사들의 사기를 되살리기 위해 직접 전선 곳곳을 누비며 병사들을 독려했습니다. 그는 중공군의 인해 전술을 분석하며 그들의 약점을 찾아내기 시작했죠. 리지웨이는 중공군의 약점이 보급선에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보급선을 끊기 위한 반격을 준비합니다. 1951년 1월 말 리지웨이는 썬더볼트 작전을 개시하여 중공군의 전선을 공격합니다. 이 작전에서 유엔군은 중공군의 보급선을 차단하고 중공군을 38선 이남에서 다시 몰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 라운드업 작전에서는 서울을 탈환하기 위해 중공군을 밀어붙였고 마침내 1951년 3월 15일 서울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리지웨이의 작전은 유엔군의 사기를 크게 끌어올렸고 전쟁의 흐름을 다시 유엔군에게 유리하게 돌려놓았습니다. 서울을 다시 빼앗긴 중공군은 분노했습니다. 마오쩌둥은 중공군의 위신이 땅에 떨어졌다며 대규모 공세를 지시합니다. 1951년 4월부터 5월까지 벌어진 중공군의 5차 공세는 전쟁 중 가장 큰 규모의 공격이었으며 무려 50만 명의 병력이 남아있습니다. 당시 중공군은 한강을 건너 서울을 탈환하려 했지만 유엔군의 강력한 포격과 공중 지원으로 인해 중공군은 큰 피해를 입고 후퇴하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 중공군은 무려 13만 명이 넘는 사상자를 내었고 결국 유엔군의 반격으로 인해 전선을 유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중공군의 5차 공세 이후 유엔군의 사령관은 다시 한번 교체되어 벤플리트 장군이 부임합니다. 벤플리트는 중공군의 인해 전술을 저지하기 위해 화력 우세 전략을 도입합니다. 그는 중공군이 병력의 수로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포탄의 수로 밀어붙이겠다며 전선에 막대한 화력을 투입했죠. 당시 유엔군은 하루에만 12,000발의 포탄을 중공군에게 쏟아부었고 중공군 진지를 지옥도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특히 미군은 네이팜탄을 대거 사용하여 중공군의 방어선을 무력화했고 이로 인해 중공군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 후퇴하게 됩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화력은 중공군의 전력을 크게 약화시켰고 더 이상의 대규모 공세를 감행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7. 휴전협상과 고지전. 1951년 7월 유엔군과 중공군은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양측 모두 큰 피해를 입었고 전선은 38선을 중심으로 교착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유엔군과 중공군, 북한군은 휴전협상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은 강력히 반대합니다. 그는 휴전은 곧 한반도의 분단을 영구화시키는 것이라며 휴전을 거부하고 북진을 통해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미국은 더 이상의 피해를 감수할 수 없었고 결국 휴전을 진행하게 됩니다. 휴전 협상이 시작되었지만 전선은 여전히 치열했습니다. 특히 양측은 고지를 두고 혈투를 벌이게 됩니다. 당시 고지를 점령하면 전략적으로 매우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휴전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 고지를 차지하려는 전투가 벌어진 것이죠. 단장의 능선 전투와 백마고지 전투는 그 중에서도 가장 치열했던 전투로 꼽힙니다. 백마고지 전투에서는 10일 동안 고지의 주인이 7번이나 바뀔 정도로 혈전이 벌어졌고 중공군은 1만 명, 한국군은 3,500명의 사상자를 내며 끝내 고지를 차지하게 됩니다. 휴전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포로 교환 문제였습니다. 유엔군이 잡은 공산군 포로 중 상당수는 공산국가로 돌아가기를 거부했죠. 이에 대해 중공군은 모든 포로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고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양측은 귀환을 원하지 않는 포로는 강제로 송환하지 않는다는 합의에 도달하게 되지만 이 문제는 휴전 협상이 2년이나 지연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8. 전쟁의 종결일까? 1953년 7월 27일 드디어 휴전 협정이 체결됩니다. 이로써 3년 1개월간 이어졌던 6.25 전쟁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휴전 협정에는 한국의 서명이 없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끝까지 휴전을 반대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휴전을 강행했고 한반도는 38선을 기준으로 남북이 나뉜 채 분단이 고착화됩니다. 휴전 이후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게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웁니다. 바로 한미상호방 위조약의 체결이었죠. 이 조약을 통해 한국은 전쟁 발발 시 미국의 자동 개입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후 한국의 안보를 보장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으며 지금까지도 한미동맹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6.25 전쟁은 남한과 북한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수백만 명의 군인과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고 한반도의 대부분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비극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전쟁은 결코 승자도 패자도 없으며 오직 상처만 남긴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비극적인 역사를 잊지 않고 평화와 화합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